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프로그램 미디어 백태클이고요. 스픽스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고 첫 방송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고 특히 또 우리 문희정 평론가를 좋아하신 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최진봉 교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드디어 만났다. 예. 그렇죠. 제가 전공이 저널리즘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만 하다가 딴 데 가서 이제 네. 웃음 방청객으로 그렇죠. 웃음 방청객 활약하시거나.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찾아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문희정 평론가와 제가 이제 조화도 잘 이루고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손 안 대고 끝부시잖아요. 제가 그렇죠. 원고 다 준비해드리고.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진행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모든 거 문희정 평론가 준비를 해오시고 네.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신에 저희는 교수님이 지난 수십 년간 열심히 공부하신 언론정보학과 관련된 내용을 쏙쏙 뽑아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뻗치기입니다. 뉴스 뻗치기 이번 주에 보니까 문희정 평론가가 골라오신 게 뭐 한국 언론 촛불 집회 보도하는 방법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오셨어요. 저 교수님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어떤 내용으로? 한국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그러니까 한국 시위 하면? 그리고 시위를 보도하는 언론 하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외국의 시위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그걸 구분해서 일단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수님은 첫 번째 한국 시위, 우리나라의 시위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시위에 관련된 걸 하면 보도 내용이 보면 뭐 예컨대 지금 뭐 촛불 집회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뭐 폭력 또는 과격 또는 뭐 정쟁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중고등학생들 시위 관련해서 강제 동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 그다음에 항상 교통 혼잡.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긍정적인 단어들은 아니죠. 없어요. 맞아요. 다 부정적인 겁니다.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외국에서 시위가 열렸어요. 다른 나라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걸 보도하는 한국 언론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보면 외국 시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뭐 주장, 뭐 의견 또는 뭐 어떤 그 변화, 뭐 예컨대 그런 단어들이 더 많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민주화, 반정부, 그리고 독재한 거, 뭐 저항. 맞아요. 긍정적인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외신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시위가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시위에 대해서도 왜 우리나라 시위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만 사용을 하고 외국의 시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만 사용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저는 일단 그게 너무 궁금할 뿐만 아니라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는 시민들의 권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백악관 앞에서는 늘 시위가 열리죠. 그렇죠. 늘 시위가 열리죠.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경찰들이 막 시위를 강제로 막 이렇게 뭐 못하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뭐 시위도 평화적으로 하고 대부분. 근데 뭐 저는 우리나라 시위도 요즘은요 폭력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다 평화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저희가 1년간 평화롭게 그리고 너무 모범적으로 시위를 해서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독 그 당시에도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 언론들은 그 평화로운 촛불 시위에 대해서 외신들이 모두가 다 칭찬하는 그 시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헤드라인을 쫙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어요? 어떻습니까? 편집 회의를 같이 하시나 봐요. 언론사끼리 다른 언론사인데 편집 회의를 같이 한다.
다 똑같아요. 내용이. 교수님. 예. 예. 교수님 다 똑같아요. 네. 어떤 동아일보 내용입니까? 예. 주말도 보수 진보 집회 도심 극심한 교통 혼잡. 교통혼잡. 네. 예. 뉴시스 주말도 진보 보수 맞불 집회 예. 도심 곳곳 혼잡. 예. 자 KBS 서울 도심 속 맞불 집회 예. 도로 통제로 교통 정체. 예. 연합뉴스 쌀쌀한 날씨 속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예. 교통 혼잡. 혼잡. 예. 저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교통 혼잡이 있는 나라고 서울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예,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녹화 시점으로 아침에 우리가 녹화를 하잖아요. 네. 물론 방송은 저녁 때 나가지만 한참 걸렸습니다. 집에서 오는데 교통 혼잡. 근데 아니, 다들 시위도 없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여기 방송 오는데 1시간 40분씩 걸리고 운전을요. 아침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네,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온통 부정적으로 예. 시위의 목적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냥 교통 혼잡. 음.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예. 얘기가 나오냐면 머니투데이. 예. 엄마, 퇴진이 뭐야? 아이 그럼, 질문에 당혹. 점점점. 집 앞 시위에 지옥 삽니다. 지옥 삽니다. 네. 매일경제. 기온 떨어져도 반복되는 주말 집회. 음. 인근에는 시위 불편 호소하는 플래카드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죠. 그리고 이 안에 기사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늘 의구심이 들어요. 뭐 정치 기사에서는 그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누굴까가 늘 궁금하고. 그렇죠. 예.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그렇죠. 고위 관계자 익명의 소식통을 찾고요. 네. 그다음에 요런 그 기사에서는 어디에 사는 이모 씨 가로 열고 63세. 그렇죠. 그 이모 확인이 씨가 안 돼. 누군지. 음. 예. 사실 가상의 인물인지 진짜인지조차도 저희 독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적도 많았어요. 자기 네. 친구를 인터뷰한다거나 아는 지인을 인터뷰한다. 아니면 심지어는 옆에 있는 기자를 인터뷰해가지고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도한 적도 있었어요. 너 여기 살잖아. 그러니까 뭐 너도 얘기해도 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인 예. 거죠. 아, 기자하기 참 쉽다라고. 예. 취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시위 자체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목적 그리고 이 시위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1도 없고 없죠. 예. 왜 온통 부정적인 내용들로 일단 시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딱 접할 때 또 시위야? 그렇지. 라고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예. 만약에요. 자, 다른 나라의 소식을 들으시는데 시위가 열렸대요, 거기. 근데 반정부 시위대가 시위를 했는데 그것과 똑같이 근데 친정부 지지자들도 시위를 열었어요라고 그 뉴스 안에 동시에 그게 들어있으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뭐 그 느낌 자체는 결국은 양측 다 시위를 했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인가 보다. 그렇지. 그런 갑자기 의미죠. 반정부 시위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흥미나 이런 내용도 뚝 떨어지면서 그냥 늘 정치가 혼란스러운 나라인가 보다. 특히 태국과 관련해서 시위가 벌어질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국은 늘 시위를 벌이는 거 아니야? 노란색 옷 입은 사람, 빨간색 네. 옷 입은 사람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도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네. 앞서서도 맞불 집회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많이 진보 썼죠. 보수 집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시면 전 너무 속상한 게 촛불 집회를 나가보시면은 기자분들 올라오십시오. 사진 찍을 기회 다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석도 천막으로 따로 마련을 해놔요.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많은 그렇게 따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렇게 따로 사진을 찍을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있는 그대로 보도 좀 보도해달라. 해주십시오. 맞아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발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과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꼭 사진을 찍고 가셨는데도 딱 기사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내외일보 예. 윤석열 퇴진대 문재인 구속 주말 집회 점입 가경 YTN 서울도심 맞불 집회 책임자 처벌대 정치적 이용 예. 일요신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윤석열 퇴진대 이재명 구속
자, 대립을 시키는 이게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네 결국은.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숫자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차이가 있죠. 나고 시위를 벌이는 양상에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납니다. 제가 단호하게 질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위 이제 보수라고 하는 쪽의 집회에서는 주변 분들이 진짜 인근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은 그냥 나오고요. 막말도 막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촛불 집회에서는 그런 말들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 통제에 상당히 잘 따르면서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뉴스를 써버리게 되면은 이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그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즉 우리가 예전에 정치의 무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정치 혐오를 일부러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시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치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만의 시끄럽게 목소리 내고 부정적으로 저런 건 좋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시위에 대해서 아예 그 편견을 박아버린다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시위가 앞으로 열릴 거에 대한 예상 보도도 비슷한 양상이라면서요? 근데 이거 기자들이 되게 네. 쉽게 기사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도심 진보 보수 단체 집회 교통 혼잡 예상. 똑같네. 예, TV조선 오늘 주말 집회 서울 도심 곳곳 교통 혼잡. 예, 조선일보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세종대로 일대 교통 혼잡 예상.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끝나고 나면 네. 집회하고 나면 또 교통 혼잡이 있었다. 그럼 결국은 본질은 뭐야? 이 집회가 왜 이루어졌고 이런 시위가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보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교통 혼잡만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짜증 나는 거지. 왜 해? 주말에 그렇죠. 나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아유, 먹고 살기 되게 편한가 봐. 나와서 시위도 하고. 그래. 참나. 시위하러 오시는 분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데요. 저희도 다 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저도 주말마다 사실 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에 오죽함에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다들 생업 접어놓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여유 있어서 먹고 살기 여유 있어서 널널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시위를 접하는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시위는 이런 인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제쯤이면 우리 언론이 우리 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는 날이 올까? 그날이 오기는 할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정말 네. 지금 문인정 평론가나 전화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왜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교통 혼잡이라는 내용만 강조해서 보도를 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네. 근데 반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이런 언론사들 방금 소개해 주신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외국의 시위를 보도할 때는 어떤 보도를 하는지 보면 네. 본질이 나오지 않겠어요?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한 주 가장 이슈가 됐던 시위가 어느 나라의 시위였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그렇죠. 중국 시위 많았죠. 곳곳에서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어요. 맞습니다. 자, 중국은 확진자가 한 명만 발생을 해도 그 인근 지역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걸 2년 넘게 사용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그냥 봉쇄하고 알아서 예. 자발적으로 격리하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중국은 굉장히 강제성이 강하고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를 아예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죠. 자,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기존에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 양상이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일어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죠. 칭화대와 네. 베이지대를 비롯해서 50개 대학가에서 시위가 동시에. 열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위를 일명 백지 시위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백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백지를 들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느냐. 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혹여라도 이 안에 쓴 구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중국은 그런 나라니까.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쓰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뭘 쓰면?
우리나라도 불이익을 당하죠. 예, 뭐 다 불이익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교수님도 불이익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뭐 있죠. 출연 예. 금지 당하고 이런 그래, 여기서만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픽스에서. 감사해요, 스픽스. 네, 대표님 보고 계시죠? 그렇죠. 예. 자, 예. 제가 이제 이 시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예. 언론들이 이 중국의 봉쇄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예, 보도를 하고 있는지. 예. 동아일보. 예. 국내 대학가에도 시틀러 대자보. 중국 반정부 시위 연대 확산. 교통 혼잡 없네요? 교통 문제 혼잡이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시틀러는 시진핑과 히틀러를 합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시틀러라고 부른 거죠. 데일리안. 네. 중 백지 시위 전 세계 확산. 자유를 달라. 독재 반대. 아니, 우리나라 시위에는 이런 말을 왜 안 쓰는 거죠? 부산일보. 예. 봉쇄 말고 자유를. 홍콩 시민도 반정부 시위 예. 가세. 그러니까 시위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예. 이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제2의 태난먼 사태, 중국 백지 시위의 폭력 진압 우려. 왜 우리 정부의 폭력 진압 우려는 우리 언론이 해주지 않는지 그렇지. 보도를 안 하고 있죠. 섭섭해요. 네. 많이 섭섭해요. 섭섭해요. 예, 많이 섭섭합니다. 문희정 평론가 섭섭해합니다. 네. 우리 왜 나 매주 나가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폭력 진압할지 우려를 안 해주는겨. 예. 경향신문. 예. 휴대폰 검사하고 보스로 여론 조작하고 예. 중국의 시위 차단 대응법. 우리도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시위 예. 차단. 아니 그 청소년들 그 집회하는 거 가지고 벌금 물렸다면서요? 네.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만약에 그게 중국에서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네.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그 만약에 중국 정부가 벌금 물렸다면 정부가 중고등학생의 자발적 시위에 입 틀어막어 이렇게 썼겠지. 그렇죠. 중국이 중국했다 이러면서 헤드라인부터 엄청 비판적으로 네. 썼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자, 되게 여기는 네. 이 헤드라인만 봐도 사실 이 시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YTN 내용은. 중국 시진핑 물러가라 이어서 백지 시위로 민주화 요구. 요구. 아니 우리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시위에는 이런 헤드라인 난 본 없어.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왜 안 주는 걸까요? 음. 자, SBS 거세지는 중국 코로나 시위. 자유 외치는 청년 세대가 확산 동력.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써야 되잖아. 중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와. 그렇죠. 민주화 외쳐. 그렇죠. 고역한데 이렇게. 그렇게 써야죠. 네. 그렇게 네. 안 쓰잖아요. 그렇게 안 쓰잖아요. 학생 동원했다. 뭐 이렇게 써요. 야, 이투데이 중국 정권 타도 시위. 시진핑은 변할까? 야, 저는 이 네. 헤드라인을 우리 촛불 집회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렇죠. 예, 퇴진 요구 시위. 네. 윤석열은 변할까? 그렇지. 왜 이런 헤드라인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앞에 부분에 설명한 걸 들어보면 네.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시위에 대해서 교통 혼잡을 부각시키면서 시위의 본질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외국 시위에 대해서는 그 시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를 그렇죠. 계속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다른 관점에 접근하냐는 거죠. 큰 문제네. 또 한 가지 그러면 네. 화물연대 파업 보도는 어때? 요즘 이제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보도 살펴보면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야, 예. 우리 언론들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장 걱정하는 쪽이 어디냐? 네. 우리나라 언론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경제를 걱정하십니다. 네. 아시아경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하루 수천억 원 경제 손실, 출하 차질 뿐 아니라 공장 가동도 위협. 조선비즈 예.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 산업계 1조 원 피해 추산. 디지털타임스 우리 주유소엔 휘발유 재고 없음 벌써 19곳 넘었다. 헤럴드경제 예. 이철우 경북지사 화물연대 불법 행위에 무관용 대처하라. 예. 파이낸셜 뉴스 예. 일당 15만 원 꿀알 반에 화물연대 파업에 매일 수백 명 우르르. 예. 자, 이 헤드라인만 저는 그냥 이거 다른 언론도 다 비슷합니다. 찾아보시면. 예. 근데 몇 개만 뽑아왔는데도 이 헤드라인만 읽어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아니 이건 파업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네. 파업 빨리 끝내야 되겠네.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국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나라 네. 경제를 망치고 있는 그러니까. 주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근데 이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은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안전운임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품목 확대라는 이 문제죠. 이 문제 전혀 안 다루고 있네요 지금.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이미 한 번 파업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협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죠. 논의해보자
하고 파업을 접었는데 논의가 안 됐잖아요.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게 핵심이죠.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 언론사들이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전부 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나. 화물연대가 다 잘못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화물연대 분들은 네. 속된 표현으로 때려 죽일 놈들이 된 거예요. 네. 예. 이 기사만 보면. 이 기사만 보면요. 근데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노동자 파업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왜 파업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예. 실질 임금이 감소를 한 감소를 거예요.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나라들의 시위,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보도할 때는 또 달라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 야 진짜 무슨 잣대가 왜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면 공정하게 어떤 사안을 보도할 때는 양측 다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려보면 외국의 사례 보도할 때는 마치 민주화의 투사인 것처럼 막 그렇게 보도를 네. 하고 우리나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정부 입장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보도 태도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론입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걸 저를 보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되고 카메라를 그럼 보고 이게 언론이냐고요. 예. 이게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저널리즘의 기본적 원칙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저널리즘의 기본적 원칙은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힐 때는 양쪽 의견을 다 제시해 줘야 되고 그 사안의 본질의 문제가 뭐냐를 봐야 돼요. 다른 부분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것은 의도적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이런 식의 의도적인 보도를 계속 내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깨어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 정말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상하다. 그치. 그래서 못 믿겠다. 있는 그대로 거짓말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언론사들이 이렇게 써놓고도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난과 이런 부분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언론사들이 너무 정치 지향적, 그러니까 정치 권력 지향적이라고 네.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광고를 통한 이제 그 이익을 확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정치 권력과 척을 지게 되면 그것이 불이익으로 올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자 하지 마세요. 언론사 하지 말고 사업을 하세요, 사업. 아니 왜 언론사를 하는 거예요 대체? 언론을 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공기, 공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사명감 갖고 하세요 제발. 이게 뭡니까 지금? 근데 더 이상 저희가 언론의 사명감을 얘기하기에는 우리 언론이 네.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 툭툭 치면은 원래 길로 돌아갈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왜 정상화, 예. 그리고 변화, 변화. 개혁, 예. 자정 노력 예. 이런 왠지 자그마한 움직임으로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희망을 꿈꾸는데 저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톡톡 쳐가지고 원래 길로 돌아가세요가 이제는 안 되는 지경에 왔다. 심지어 원래 정도가 이 길인데 예. 이 옆쪽으로 큰 길을 언론들이 만들어 버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까지 받아요. 그럼 얼마나 더 때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가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가라까지만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 네, 네, 말씀하지 네.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상상의 예. 영역 안에 저희도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죠. 예. 품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가라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가라.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 얼마나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 예, 지향적인지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제가 다음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군요. 왔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가지고 가는 코너는 가짜뉴스 감별사입니다. 우리 감별 전문가 문희정 평론가가 가져온 가짜뉴스들 바로 잡아야죠. 이거 지금 우리가 이 미디어 팩트체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짜뉴스들 바로 잡아서 정말 이 스픽스를 보시는 분들을 통해 진실이 뭔지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못된 행동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까? 예, 바뀌지 않으면. 예,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 열심히 찾아내서 문제점 있는 뉴스를 파헤치고 그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진실을 밝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사실 이 방송을 교수님하고 함께 하기로 결심한 데는 예. 저는 언론사가 스스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언론사가 우리 걸 보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기자들이 우리 걸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기대 자체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예, 이 방송을 일반 대중들이 보죠. 민중들이 많이 보시고 맞습니다.
뭔가 이상했는데 그게 뭔진 모르겠어라고 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시고 눈을 뜨시게 되면은 예. 저는 시민들이 깨어나는 게 가장 무서운 그렇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깨어나시면은 이거는 바꿀 수 예.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저희가 이 네. 두 번째 가짜뉴스 감별사 시간에 해볼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 항상 예전에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야, 뭘 조심해라 그러면 엄마 또 TV 봤어? 그러면은 TV 뉴스에서 그러더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 많이 어르신들은 하시죠. 예. 그다음에 또 나름 신문 보시는 분들은 아, 신문에 보도됐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그렇죠. 정당화시켜 자기를. 맞습니다. 그 말로.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신뢰도를 높여주는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언론이 보도했다라는 예. 것 자체가 엄청난 신뢰도를 부여해주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확인해봤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기사에 나왔지만 그 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예. 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 반론 보도권과 그렇죠. 그다음 정정 보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민들조차 사실 언론이 못 믿어도 거대 권력처럼 아직까지는 느껴지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이 언론사하고 싸운다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포기하죠 대부분. 예, 예. 그냥 분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라는 그렇지. 식으로, 생각해요. 예, 대부분. 그런 식인데 지금 그 언론들이 그런 걸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다가 조선일보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너에 예. 자 꺽쇠를 표시해가지고 반론 보도. 라고 보도를 했군요. 예, 단독 윤퇴진 촛불 집회 민주당 외곽 조직 전국서 참가자 동원했다 관련. 예. 이라고 딱 제목을 달아놨어요. 달았어요. 자, 조선닷컴은 2022년 1월 6일. 이거 11월 6일이거든요. 예. 심지어 날짜를 날짜로 틀리는 틀렸어. 예, 반론 틀리는 보도를 하면 그러니까 예. 아니 이게 바로 잡겠다고 보도하는데 날짜까지 틀리는 게 성의가 없잖아요. 아, 정말 날짜까지 틀려주시는 꼼꼼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성의함이라고 무속이지. 저희가 예. 아니 반론 보도를 하면서 반론이란 말은 잘못됐으니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를 보도해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날짜를 틀려요? 그러니까요. 예. 사회 섹션 단독 윤퇴진 촛불 집회 민주당 외곽 조직 전국서 참가자 동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예.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외곽 조직이 참가자들을 동원했고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속해 있으며 김 의원은 촛불 집회에도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 측은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대화방에 일방적으로 초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대화방 역시 일방적인 초대로 인하여 있었으며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대화방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과 해당 단체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예.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고 달랑 올렸어요. 저게 네. 다예요. 음. 저게 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이 반론 보도를 게재하게 만든 원래 기사 원래 있죠. 기사. 예. 예. 11월 6일 날 최훈민 기자. 예. 자, 이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단독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예. 기사를 어마무시하게 썼습니다. 단독 기사를요? 단독 기사로. 아. 예. 자, 아까 예. 반론 보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셨겠지만 딸랑 세 달락. 예. 예. 맞아요. 딸랑 그렇죠. 세 달락. 음. 자, 김용민 의원이 이랬대? 그렇죠. 예, 그렇게 끝? 얘기하는 거죠. 예, 끝. 자,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기사는 어느 정도 분량이냐? 예.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정말 무슨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엄청난 걸 모의하는 마치 반정부 단체 같은 것들이 구성돼 가지고 예. 이들이 단톡방 내에서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엄청나게 보도를 해요. 예, 엄청 깁니다, 이거 지금. 예. 근데 이거를 딸랑 이렇게 반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뭔가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들 사이에 이상한 단체가 형성이 돼 있고 단톡방 내에서 맨날 뭔가 이상한 걸 모의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저도 단톡방이 너무 많아요. 많죠. 저는 그냥 명함 주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단톡방에 초대가 전 심지어 미주 기구에도 난 진짜 미주 쪽에 계신 분들도 저희 한번 인사했거든요 대표님하고. 그랬더니 바로 초대. 예, 초대가 되고 계속 올라오세요.
그리고 저희 사촌 오빠가 또 교수님이신데 그 또 교수님 거기서 단톡방에 또 초대. 교수님도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많죠. 저는 안진걸이 때문에. 저는 안진걸 소장 때문에 강제 초대된 게 뭐 한 진짜 셀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 같은 내용이 하루에 한 3, 40개씩 올라옵니다. 아, 저 진짜 저 정말 많은 분들께 죄송한데 저를 단톡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웬만하면 다 꺼놓고요. 차마 나갔습니다를 못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고 참고 있는 그냥 거죠. 참고 그냥 있긴 있는데 안 보거든요, 웬만하면은. 근데 요즘 현대인들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마치 엄청나게 반체제 모임이 형성된 거냐. 그렇게 해놓고는 김용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니까 네. 반론 보도라고 떡하니 실어준 거예요. 네. 자, 교수님. 우리가 흔히 반론 보도라고 네.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반론 보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여기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김용민 의원이 했겠죠. 네. 김용민 의원이 제소를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하면서 중재를 하는데 중재할 때 양측이 다 와요. 김용민 의원 측에서도 오고 조선일보 측에서도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정정 보도를 할 거냐, 반론 보도를 할 거냐. 합의를 하면 거기서 중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합의가 안 되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법원 가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 가야 되는데 반론 보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김용민 의원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네. 그 반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반론을 게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이 기사를 쓰기 전에 김용민 의원이 만약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죠. 그랬어야죠. 예, 제가 이런 걸 봤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미리 들어서 기사 속에 넣을 수는 없었나요? 그렇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반론 보도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뒤에 지금 보면 기사 맨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럼 누가 봐요? 의견만. 안 네.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나온 기사만 보고 반론을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네. 반론은 나중에 한참 있다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사가 이미 나와서 다 퍼지거든.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 나서 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반론을 제기해서 반론 보도가 뒤에 붙는다 하더라도 그걸 볼 확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를 보고 반론까지 봐서 올바른 생각을 갖는 사람의 숫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반론 보도가. 아니 그러면은 사실 피해를 당할 때는 다 당해놓고 그렇지. 나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법적 소송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단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통해서 중재를 하지만 네. 그 중재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잘못된 기사를 본 사람이 나중에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본다는 확률이 몇 %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최우민 기자처럼 네. 확인도 안 하고 본인한테 전화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사를 쓰기 전부터 이런 실수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까지 갔다고 하면 기자가 제대로 취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반론 보도가 나오고 정정 보도 나오면 기자로서 내가 제대로 취재를 못했구나. 라는 반성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반론 보도상에 어쨌든 언론사가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인하는 반론 보도. 거죠, 그거는. 네, 반론 보도 자체가. 네.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드라이할 수가 없네요. 예, 반성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요. 그냥 반론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 정도로 끝내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예전에 무인정 평론가도 기억하실 텐데 뉴욕타임즈가요. 몇십 년 전에 정말 정확히 지금 몇십 년 전인데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잘못 보도한 거 일면에다가 반성한 보도했어요. 잘못 보도해서 미안하다고 그 당시에. 맞아요. 그 얼마 전에 네. 다이애나 비와 관련해 가지고 영국 BBC가 인터뷰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네. 강제적인 일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재판에서 졌고 그 인터뷰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을 다 기부했고 기부했고. 그분과 관련해서 BBC가 굉장히 크게 사과를 했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맞아요. 몇 년이 지나더라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에서 그런 전혀 모습은 전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뻔뻔해.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정정 보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론 보도도 중재위원회에서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언론중재법
개정한다고 논의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고 만약에 정말 잘못된 보도하고 나서 정정 보도 해줄게 아니면 반론 보도 해줄게 벌금도 뭐 한 500만 원 정도 받아. 그러면 누가 그걸 지키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벌금 500만 원 내지 뭐 반론 보도 뒤에 적어주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막 쓰는 거야 기사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한번 이런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가 나오도록 잘못된 보도를 한 사람이 불이익을 엄청나게 주든지 이렇게 하자는 게 언론중재법 개정이었거든요. 네. 그거 언론자유 침해한다고 얼마나 날뛰면서 그걸 반대를 했습니까? 조중동에서. 그래서 결국 통과 못했어요. 그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뭐 통과를 못 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그런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지키지 않는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제가 반론 보도의 행태를 보여드렸고 정정 보도라는 것은 언론이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그렇죠.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서 보도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 정정 보도는 말 그대로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같은 맞아요. 예 분량으로 해야 네,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정정 보도는.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잘 안 지키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론 보도는 뒤에 반론만 집어넣으면 되지만 그렇죠. 정정 보도는 이게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분량 왜냐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뭐 뉴스면 그 뉴스의 뭐 몇 번째 꼭지 예컨대 분량도 같은 분량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잘 안 지켜요. 그 심지어 이 정정 보도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지나버리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언론중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를 일반인들이 가더라도 30일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걸려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그냥 보도 쫙 퍼져버리고 해버리고. 나가 버리더라도 나중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 이거 반론이나 정정 보도 하십시오라는 결과가 나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 구제가 안 돼요. 예, 전혀.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요. 그게 구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우리가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그 어떤 보도가 나갔는데 긴급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부정이 없는데 부정한 것처럼 보도를 해버려. 그러면 그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엄청난 피해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즉시 만약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문제를 제기한 게 들어오면 즉시 모든 언론 그 사이트에 차단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결정 날 때까지는 일단 홀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네. 그것도 반대. 국민의힘이. 왜요? 그래서 못해. 왜요? 패러디입니까? 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사업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예전에 황토방 뭐 이런 거 사업도 그랬고 연예인들 관련해서. 황토팩. 예, 황토팩.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제가 불가능하게 돼요. 한번 이렇게 이상하게 낭이 찍혀버리면. 근데 언론사들이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언론 관련해서 미디어 관련해서 법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 왜 그걸 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디테일하게 우리 국민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각 조직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사리사욕에 눈멀어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그 분야까지 다 챙겨야 되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맞아요. 지금 미디어 전문가가 돼버린 상황이 맞아요. 돼버렸어요. 자, 예. 그러면 이렇게 사실 지멋대로 말 그대로 팬이 흉기가 된 거잖아요. 흉기가 된 거죠. 언론사에 맞아요. 있어서 예, 예. 실제로 그 팬을 흉기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디입니까? 네. 강북구청하고요. 예. 지금 서울신문 사이에 두 기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사실 두 기관 사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예. 서울신문에서 사실은 문제를 만든 거죠. 서울신문은 최근에 사주가 바뀌었죠. 네, 대주주가 호반건설로.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초창기에 호반건설로 바뀌고 나서 대주주가 호반건설 관련된 기사들이 많은 부분 삭제했다는 논란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역사예요. 기사는
써서 일단 보도가 되면 그건 역사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사든.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다 없애버리고 삭제해버린다. 그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57건을 삭제를 해버렸죠. 네. 그래서 사실 KBS에서 그거 관련해서 네. 시사직격 창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 방송 못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기각당해가지고 그대로 방송이 나갔죠. 예. 자, 최근에 미디어 오늘에서 예. 강북구 구독절감 보복 서울신문의 법적 대응 예고라는 음. 기사가 나왔어요. 예. 자, 이게 뭐냐면은 강북구에서 개도지라는 게 있어요. 네. 교수님 개도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먼저 해주세요. 뭐 개도지라고 하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그 구청 같은 데서는 신문사 어떤 언론사 특히 이제 몇 개를 정하죠. 그 언론사는 구독을 해주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걸 또 많은 하나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 구독해서 밑에 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도 나눠주고 요즘 뭐 이름도 그렇죠. 바뀌었죠.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예.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있는 분한테 나눠주고 그럼 맞아요. 결국 뭐냐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구독료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언론사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쨌든 뭐 좋은 홍보 기사도 나오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개도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생겼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박정희한테 조금 유리한 보도를 하는 맞아요. 그런 신문들을 통반장들한테 이제 억지로 다 나눠주는 그렇죠. 거예요. 나눠주죠. 나눠주면서. 구입을 해가지고 단체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큽니다. 네, 예, 맞아요. 지금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이거 좀 없애자. 너무 권원유착이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없애는 운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서울,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시를 제외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 지역 내 25개 자치구가 매년 개도지 예산으로 총 100억 원을 사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 지금은 대주주가 호방건설로 바뀌어서 완전히 민간 언론이 됐지만 그렇죠. 원래는 공영 언론이었던 공영 언론이었어요. 서울신문이 정부가 예.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 7월 기준 예. 개도지 예산으로 3억 8,600만 원 가량이 책정이 됐는데 예. 자, 토탈 여기서 서울신문이 약 2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약 65%가 서울신문으로 그냥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문화일보 5,490만 원, 한겨레 3,240만 원, 내일신문 2,652만 원, 예. 경향신문 2,340만 원 등인데 자, 강북구청이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다른 데서도 없애는 개도지. 추세고 하니까 예. 개도지 우리도 조금 예산을 축소하겠다. 다른 데 사실 민생 예산 쓸 때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신문 1,150부를 385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삭감 후에도 여전히 서울신문의 개도지 부수가 제일 많대요. 예. 다른 언론사보다. 강북구청에서.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서울신문 사장, 그다음에 A 부장, 예. 취재 기자 3명이 구청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미디어 오늘이 취재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구청 관계자들에게 서울신문 측이 저희 보도량이 다른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정책에 대해서 구청이 직접 SNS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언론에 보도된 걸 믿는다. 우리가 6명 에이스를 굳이 투입해서 남들이 찾지 않는 구청 기사를 꼼꼼하게 쓴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 구청장님도 정치인이고 예. 재선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서울신문 기자들 네트워크나 자산을 활용하라. 무슨 신문사가 정치인들이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럴 얘기들을 수 있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청 측에서 서울신문 요구를 거절을 한 겁니다. 자, 이랬더니 이때부터 예. 10월 25일 단독 폭우 현장 갔다더니 수십만 원 법화 회식 강북구청장의 거짓. 이 기사를 썼군요. 예, 서울신문 10월 26일 이순희 구청장 자질 의심 책임져야. 서울신문 10월 27일자 보도입니다. 강북구 국민의힘 의원들 거짓 업무 일지 논란 이순희 구청장 사과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북구를 때리는 기사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보복성 기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개도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강북구청장에 대한 이런 기사를 계속 쏟아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강북구청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우리 네. 다 해명을 했고 네. 그 이상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동선 다 확인됐고
구청장님이 뭐,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아니, 이게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구청장이 회식을 했어요. 이거 자질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수해 현장 돌았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보니까 식당에서 법카가 사용이 됐네요. 이거 거짓 아닙니까? 자, 헤드라인만 쫙쫙 봐도 강북구청장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예. 보여요. 하지만 강북구청에서 아니다. 그때 우리가 시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었지만 수해 현장을 돌았고 그리고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 이런 식으로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악의적 기사가 나오니까 강북구청에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한국기자협회 예. 차원에서 개도지 논란 일명 기사 서울신문 부끄럽지 않나라는 제목으로 편집위원회가 예. 아예 기사를 올렸어요. 기자협회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쫙 다 적었네요. 쓰면서 예, 다 그러네요. 쓰면서 연일 틀 단독이라며 강북구청 관련 비판 기사를 일면을 포함한 지면에 수차례 게재를 했다. 예. 예, 이런 얘기.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 구청장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헤드라인엔 거짓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구청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2위 후보와 438표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걸 부각을 시켰다라는 걸 이제 꼬집은 거예요. 두 네. 번째, 단독이라는 문패는 의아하다. 단독 기사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치열한 타사와의 경쟁을 뚫고 찾아낸 특종에 걸맞은 문구이건을 강북구청장의 그것도 2달 전에 폭우 당시 회식이 얼마나 많은 언론인과 국민의 관심사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예. 공사 다망한 사장이 일선 취재 기자를 데리고 직접 구청을 찾아간 뒤 보란 듯 일명과 단독 문패를 동원해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처사는 레거시 미디어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본인들의 신문 구독을 줄였다는 이유로 네. 특정 구청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쓴다? 이건 참 있을 수 이게 무슨 언론사입니까 이게? 무슨 뭐 지금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못 하겠는데 언론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예전에 언론사예요? 예전에 그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검사가 수사권으로 하면.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런 분 있죠. 윤모 씨. 예, 그런 분 계셨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이게 이런 논란이 되면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떤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냐면 민영화예요. 자, YTN 민영화하려고 하죠. TBS 지원 끊고 지금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죠. MBC 민영화하겠다고 국민의힘 난리 치죠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이 지금의 이 지금 서울신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민영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서울신문의 논조가 상당히 친정부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민영화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민영화되면 자기들 돈벌이 수단으로 언론사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사를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예. 쓰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YTN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기업 계열의 어떤 언론사들이 인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지금 현재 그 모 언론사, 그러니까 신문사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뛰어드는 것 같은데 그 신문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현대자동차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경련 소속에 있는 그 대기업들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 언론사가 만약에 YTN 인수해 보세요. 대기업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겠냐고요. 아니, 그럼 뭔 민영화를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소위 대부분의 언론사들 대주주를 다 파보면 거의 대부분 건설사고 많아요. 건설사가 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역 그래- 언론사는 더더욱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사를 보시면 부동산 기사를 보시면은 서민들 입장에서 써주는 기사는 1도 없어요. 네, 맞아요. 어찌나 다들 그렇게 나라 경제만 생각하시고 기업 망할까 생각하시고 예, 기업이 살아야 국민들이 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마치 박정희 독재 시대에나 하던 그런 낙수 효과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영화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 공영방송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시청률이 좀 안 나오더라도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그걸 보도하고 그걸 이슈화해서 사회적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남극의 눈물 예전에 북극의 눈물 이런 것처럼 그게 무슨 막 연애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민영화되면 그런 거 보도하겠냐고. 그거 방송하겠어요? 아유, 클릭질 안 나오는 거 하지 마. 그렇죠. 안 하죠. 광고 안 붙는 거 하지 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과연 그게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지 민영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우리 언론의 상황을 보니까 제가 고백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언론을 꼼꼼하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외신만 보시고. 외신만. 예. 외신은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렇죠. 솔직히 왜냐하면 어디에 편향된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미디어 백테클 때문에 제가 이제 국내 뉴스도 꼼꼼하게 다 뒤지기 보시죠.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수준 미달이어가지고요. 언론이 원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어산지 기소를 취소하라면서 미국과 유럽의 5개 신문이 미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주요 외신들에 다 일면에 올라와 있었는데 2010년 11월에 위키리크스라는 곳에서 이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와 서방 국가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에 어떤 식의 어떤 전쟁을 준동을 하고 어떤 그 부정한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25만 건을 폭로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위키리크스와 함께 그걸 파헤치고 심층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 있어요.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대표적인 언론사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각국의.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제대로 된 언론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어가지고 오바마 행정부는 그래 국익에 반하고 우리한테는 좀 싫은 보도지만 비판 보도여서 싫지만 언론은 그렇게 보도할 수 있어라고 그렇죠. 하면서 어산지에 대해서 어떤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어산지를 기소를 합니다. 나중에 정권 맡긴 뒤에 그랬다는 거죠. 방첩법으로. 이게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뒤에 한 번도 쓰지도 않았던 그렇죠. 법을.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법으로 뜬금없이 어산지를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도 쓰지도 않았던 업무 개시 명령을 썼잖아요. 자꾸 트럼프하고 오버랩되는 거 보니까 그 매뉴얼을 아무래도 입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 MBC에 대해서도 막 화내시고 CNN하고 싸우던 트럼프가 생각나요. 트럼프의 매뉴얼을 입수하셔서 그 파일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의 별난 생각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는데 다시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미국 정부가 이 어산지를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기소를 취소하라고. 같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울컥했던 게 뭐냐면은 본인들은 사실 이걸로부터 자유롭잖아요. 본인들이 기소를 당한 건 아니거든요. 연관이 없죠. 물론 그때 같이 보도를 했지만 근데 끝까지 연대 책임을 지금 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서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어선지가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때 우리도 함께했던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언론 탄압하지 말라라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한 놈만 패고 있는 MBC만 두들겨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언론들이 절대 손잡아주지 않는 이 상황이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원래 언론은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상식이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헌법 1조,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침해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 종류가 없어요. 대통령이건 뭐 권력기관이건 뭐건 경제기관이든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그건 명시를 딱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권력기관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좀 뭐 억압한 듯한 느낌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센지가 그 당시에 이게 뭐 법에 어긋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또 뭔가 그 사회에 부정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폭로한 것 자체는 공익적 제보의 목적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사들이 나서서 이걸 보도를 했고 그게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기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는 이유로 취재가 제한되거나 그렇죠. 전용기 탑승이 불허되거나 아니면 뭐 가림막을 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에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들이 정당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갑자기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수님 본인 당사자면 고소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삼자가 하는 고발을 했을까요? 거기가 본인 집이면은 그런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이상해서요.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고발과 고소의 차이도 다 알 정도로 이 분야도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적어도 언론이라면은 본인들이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취재가 됐고 이건 보도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으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회의석상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뭐 언론사 그러니까 더 탐사에 대해서 뭐 심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무튼 벌을 받아야 벌을 받아야 된다.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아무튼 좀 심한 말이었어요. 근데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했는데 아니 입만 열면 심한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혼자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이 혼자 있는 아파트에 가서 문 두들기고 뭐 막 취재를 하려고 강제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잘 아시죠? 그 여학생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왜 한마디를 안 하셨죠? 지금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 취재를 한 것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묻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보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관점, 다른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본인하고 친하고 측근이라고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또 본인이 수사를 했던 대상이 됐던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가? 그럼 만약에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도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게 지금에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교수님처럼 지금 이 조목조목 비판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왜 비판하는 언론은 다른 것이 한 곳도 없나요? 없어요. 다 없어요. 사실 언론에서 먼저 나서서 이거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때 검찰총장 누구였냐? 그때 검찰총장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다 이런 얘기는 잘 하세요. 또 언론들이 너무 교수님 욕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안 되죠. 저희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문희정 평론가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말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고 어떤 언론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미디어 관련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코너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정치적 부분은 많지만 그래서 국내 유일의 미디어 전문 분석 또는 가짜뉴스 잡아내기, 가짜뉴스 박멸 프로그램 미디어 백태클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서. 네, 전 국민이 미디어에 백태클을 거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파헤치는 그런 감별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잡아내서 가짜뉴스 박멸하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여론 형성의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문희정 평론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 프로그램 많이 이렇게 퍼날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보고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이 더 발전돼야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언론사에 대해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 저희는 7시 토요일 7시에 방송이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7시에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